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3월 20일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제가 3일 전에 미준 추천 컨텐츠로 이번 주 발표될 점도표가 모든 것을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좀 무서운 제목을 지었었는데요. 오늘 드디어 연준에서 점도표를 발표하죠. 미국 증시 하이라이트를 통해서 제가 이미 전달해 드린 것처럼 오후 2시에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금리정책 성명서를 발표하고요. 2시 반에는 제롬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 개최가 됩니다. 자, 과연 두 가지가 중요한데요. 기자회견에서 이제 파월 의장이 어떠한 목소리를 낼런지, 최근 들어서는 굉장히 비둘기파적인 이런 목소리를 냈었는데요. 다시 호키시한 그런 목소리로 바뀌게 되면 좀 곤란해지고요.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점도표입니다. 과연 점도표에 변화가 있을런지. 지금 시장에서는 올해 3번 정도의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이게 3번이 아니라 2번으로 바뀌면 굉장히 좀 곤란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저는 3월 21일 내일 구글로부터 월급을 받습니다. 유튜브 그 전달에 대한 수입이 입금이 되는 게 3월 21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주식시장이 많이 빠지게 되면 내일 좀 줍줍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과연 오늘 펼쳐지는 미국 증시 어떤 모습을 보일지 많은 관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도 본격적인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시작하기 전에요. 소중한 구독자분들께서 남겨주신 댓글을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첫 번째 댓글은 아이디가 업왓츠입니다. 왓츠업을 거꾸로 쓰셨는데 미조님, 아직은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 부담이 많은 사회 초년생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트레이딩 뷰 사이트의 테크니컬 창을 확인해 볼 때 원데이, 원위크, 원먼스마다 조금씩 이평선에 따른 바이나 셀의 의견이 달라지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 건가요? 애플 같은 경우는 원데이 같은 경우는 셀의 의견이고 원먼스는 스트롱 바인데요. 아직 이런 지표를 보는 게 익숙치 않아 질문 남겨봅니다. 꼭 다음 영상에서 다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영상에서 지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페이지에 와 있습니다. 애플 페이지 오셔서 어드밴스를 클릭하시면요. 밑에 쪽에 차트 바이 트레이딩 뷰가 나오죠. 한번 이동을 해보죠. 여기서 이제 테크니컬즈를 클릭하셔야 되죠. 테크니컬즈로 오셔서 지금 현재 원데이가 디폴트로 나와 있잖아요. 자, 서머리를 보시면 지금 뉴트럴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중립의 의견을 받는 이유는 현재 무빙 에브리지는 셀입니다. 하지만 부가적인 보조 지표가 중립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두 가지의 의견을 우리가 접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어떤 부분을 지적해 주셨냐면요. 지금 현재 애플 같은 경우는 50일 이평선이 셀로 나오죠. 따라서 현재 주가가 176이잖아요. 따라서 50일 이평선이 180 그리고 183에 형성이 돼 있는데 이거보다 주가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추세가 좋지 않은 거죠. 따라서 매도 의견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걸 우리가 시간을 원 위크 아니면 원먼스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 달 차트로 바꾸니까 갑자기 바이, 매수로 바뀌고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서 보시면 50일 이평선 역시도 바이로 바뀌잖아요. 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를 질문해 주신 건데요. 여기 나와 있는 원 위크 그리고 원먼스는 뭐냐면요. 지난 일주일간의 평균적인 주가를 기준으로 하는 거고요. 지난 한 달간의 평균 주가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따라서 제가 볼 때는요. 해석을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난 한 달간의 평균 주가를 봤을 때는 주가 흐름이 괜찮았는데 한 주를 보니까 굉장히 안 좋았다. 그리고 지난 하루, 따라서 어제 주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176을 기준으로 했을 때도 지금 중립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어떻게 보면 과거 한 달의 평균보다 오히려 한 주간의 주간 평균이 굉장히 좋지가 않았고요. 지금 현재 주가도 좋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오히려 한 달간 계속해서 애플의 주가는 추세가 더 악화됐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설명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애플의 페이지로 오셔서 모멘텀을 클릭하시고요. 밑으로 내려가시면 여기에 이제 이평선이 나오잖아요. 자, 50일 이평선이 마이너스 3.79입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요. 지금 50일 이평선이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이걸 봐야 되는 건데요. 자, 여기에 커서를 올려놓으시면
분홍색 선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분홍선의 가장 오른쪽을 보시면요, 추세가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밑으로 꼬꾸라지고 있잖아요. 따라서 지금 현재 애플의 주가 흐름은 오히려 하락 곡선을 나타내고 있다. 모멘텀이 오히려 약화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부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50일 이평선 아래 떨어져 있는 것도 좋지가 않은데, 게다가 오히려 50일 이평선이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보이니까 더블로 좋지 않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고요. 추가적으로 다른 종목을 한번 보시죠. 최근에 이제 미존 탑 13에 포함된 블록입니다. 블록의 모멘텀 페이지 오셔서 밑으로 한번 내려가서 이동평균선의 모습을 좀 보시죠. 자, 50일 이평선 보시면 지금 11.54% 주가가 50일 이평선에 비해서 오히려 위로 올라가 있죠. 자, 그리고 커서를 여기에 갖다 대니까요. 자, 분홍색 선이 아주 기울기가 좋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씩 우상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이 블록 주가의 흐름은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다음은 엑스페디아입니다. 한번 보시죠. 모멘텀 페이지 오셔서 같은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50일 이평선 아래로 지금 주가가 떨어져 있는데요. 방향도 그렇게 좋지가 않죠. 최근에 조금은 밑으로 떨어지는 느낌이 들죠. 따라서 아직은 줍줍 기회가 찾아왔다 이렇게 보기에는 추세가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다. 한 가지 익스페디아 관련해서 좋은 부분은 뭐냐면요, 100일 이평선을 보시면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요, 200일 이평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 그리고 중기적인 관점을 봤을 때는 주가 흐름이 괜찮다. 하지만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힘이 조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좀 해결이 되면 조만간 좋은 주가의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왓츠업이라는 아이디 쓰시는 분 어떻게 질문에 대한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댓글 하나만 더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나무라는 아이디를 쓰고 계신 분이고요. 안녕하세요. 국내 주식만 쭉 하다가 계속 손실이 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지수 흐름이 좋은 미국장을 해볼까 하던 참에 우연히 미존을 알게 되었고 4일째 보고 있는 중입니다. 미국 주식은 언어 장벽도 있어서 더더구나 어려울 것 같은데 대표님 방송을 보면서 배우고 투자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개별 종목 공부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점점 나이가 들다 보니 수익을 내는 것이 중요하지만 손실을 덜 내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별 종목도 투자하되 ETF에 좀 더 비중을 실어 투자하려고 하는데 5년, 10년 중장기 투자하기에 좋은 미국 ETF가 있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처음 글 남기면서 너무 무리한 부탁이네요. 그래도 꼭 부탁드립니다. 라고 정중한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오늘은 개인적으로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첫 번째 글은 이제 사회 초년생,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글은요, 어느 정도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이 어떻게 보면 다른 인생의 스테이지에 계신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저 역시도 나무님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30대다 20대다 그러면 좀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뭐 코인도 좀 해보고요. 그러다가 돈도 날려보고 또 다시 모아서 새롭게 재개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만약에 이제 60대다 아니면 70대다 이러신 분들은요, 지금 보유하고 계신 그 자금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ETF 투자가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저 역시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좀 추천하고 싶은 ETF를 여러 가지 좀 열거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IVV입니다. IVV는요, iShares Core S&P 500 ETF의 티커 네임이고요. 이거는 이제 스파이랑 같은 겁니다. S&P 500을 추종하는 대표적인 ETF가 스파이잖아요. SPY인데요. 스파이에 비해서 수수료가 저렴합니다. 0.03%밖에 되지 않거든요. 따라서 굉장히 효율적인 ETF 투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그 유명한 QQQ입니다. QQQ는요, S&P 500을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나스닥 100을 추종하거든요. 따라서 테크주 위주로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QQQ에 투자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0.2% 수수료 나쁘지 않고요. 자, 세 번째는 IWM입니다. IWM은요, iShares Russell 2000 ETF고요. 이거는 소형주 2000개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경기가 앞으로 계속해서 좋아지면, 그리고 금리가 인하되면 좋은 추세를 발견될 수 있는 이러한 ETF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물론 경기를 많이 타기 때문에 S&P 500 그리고 QQQ보다는요 조금 위험성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경기가 앞으로 좋아질 거라는 가정이 있으면 적절한 시기에 들어가면 좋은 수익률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번째는 XOXX인데요. 굉장히 유명한 ETF 중에 하나입니다. iShares Semiconductor ETF고요.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을 담고 있는 대표적인 ETF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수수료는 0.35%로 가장 높긴 합니다. 하지만 아래에서 이제 우리가 수익률을 살펴보겠지만 최근에 4차 산업혁명의 바람을 타고 가장 좋은 수익률을 내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ETF에 투자하셔도 SOXX는 꼭 담고 있으신 게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서 추가적인 내용을 좀 보여드리면요. 과거 한 달 동안의 모습을 보시면요. IVV는 4.16% 올라갔고요. QQQ는 플러스 2.91, IWM은 플러스 1.43, 그리고 SOXX 반도체 ETF는 6.15% 올라가면서 좋은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시킹알파에서는 ETF 그레이드가 나옵니다. 지금 현재 각 ETF가 가지고 있는 모멘텀, 그리고 비용 부분, 디비던드, 그리고 리스크, 마지막으로 유동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유동성을 보시면 모두 A+죠. 따라서 운용 자금의 규모가 굉장히 커다랗다, 안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제가 비용을 설명드렸는데요. 네 종목 모두 비용이 양호한 편입니다. 물론 이제 반도체 주식을 추종하는 SOXX 같은 경우는 B를 받으면서 가장 좀 수수료가 큰 편인데요. 그래도 B 정도면 양호한 편이다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모멘텀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만약에 60대다 아니면 70대다 이 정도 되면요. 이 네 가지의 ETF를 다 담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모멘텀 그레이드에 따라서 그때그때 비중을 조절하는 거죠. 지금 현재는요. QQQ 그리고 SOXX에 좀 많은 비중을 담고 있는 것이 유리해 보이죠. 그리고 나중에 IWM이 조금 좋은 추세를 발견되면 그때 가서 비중을 좀 확대해도 늦지 않다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요. 디비던드도 줍니다. 즉 배당을 지급한다는 거죠. 따라서 ETF에 투자하면서 리스크는 상당히 많이 감소되고 게다가 배당까지 받을 수 있는 이익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배당률을 보시면 지금 현재 S&P 500을 추종하는 IVV 같은 경우는 1.33%고요.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QQQ는 0.55%에 불과합니다. 반도체를 추종하는 SOXX도 0.69%에 불과하고요. 자, 반면 러셀 2000을 추종하는 IWM은 1.34%의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자, 그리고 배당 성장률도 나쁘지 않습니다. 과거 3년의 성장률 그리고 5년의 성장률을 보시면요. 뭐 10% 넘어가는 경우도 있죠. QQQ 같은 경우는 11%나 배당이 매년 3년간 평균적으로 성장을 했고요. SOXX 같은 경우는 13.6%나 3년 동안 계속해서 배당을 성장시켜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당이 늘어가는 기쁨도 만끽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과거의 성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년간 IVV, S&P 500을 추종하는 ETF는 32% 주식이 상승을 했고요. QQQ는 플러스 43.7% 굉장히 좋은 추세죠. IWM이요. 최근에 가장 좋지가 않았죠. 18.03%. 물론 이제 1년에 18%면 나쁘지 않은 성적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S&P 500의 성적을 생각해 봤을 때 비교적 초라한 성적을 내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미국 경제가 조금씩 더 좋아지면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잡히게 되면요. 금리가 떨어지면서 좋은 추세를 발견할 수 있는 이러한 주식이 IWM이다.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반도체가 모여있는 SOXX 같은 경우는요. 1년의 수익률이 무려 52.85%를 찍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미국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네 가지의 ETF를 설명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이러한 ETF를 적절히 섞어서 투자하는 것도 한 가지의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어제 미국 증시의 시황을 정리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기분 좋은 색깔이 많이 보이죠. 어제는 긍정적인 추세를 보인 종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군데군데 이제 마이너스를 보인 종목, 테슬라가 1.43% 떨어졌고요. AMD가 4.84% 떨어지면서 최근에 추세가 가장 좋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엔비디아의 행사로 인해서 AMD가 어떻게 보면 약간 잊혀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AMD의 주가가 이렇게 계속 떨어지게 되면요. 좋은 줍줍 기회가 찾아올 수도 있다. 개인적으로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쨌든 S&P 500의 맵이 전반적으로 좋은 컬러를 유지했고요. 자, 3대 지수의 움직임을 보시면요. 다우존스가 0.83% 올라가면서 가장 좋았고요. S&P 500은 플러스 0.56, 마지막으로 나스닥이 0.39% 올라가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따라서 앞에서 살펴본 기분 좋은 색깔에 비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 추세는 굉장히 얌전한 편이었죠. 특히 나스닥의 상승은요. 생각보다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특히 기술주 투자자들은요, 오늘 발표될 예정인 연준의 점도표, 그리고 이제 연준 의장이 어떤 얘기를 할지 숨죽여서 기다리고 있다. 약간 긴장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성장주 중에 가장 흐름이 좋았던 주식들의 이름을 살펴보시면요. 로크가 1.85% 소폭으로 올라갔는데 가장 좋았고요. 우버가 플러스 1.82, 더 트레이드 데스크 1.80, 익스피디어 플러스 1.76, 디어 플러스 1.61, 나비타스 플러스 1.49, 트윌리오 플러스 1.45, 다큐사인 플러스 1.43, 애플 플러스 1.36, 애쉬 플러스 1.17, 스템 플러스 1.12, ASML이 1.12% 올라가면서 가장 좋은 추세를 만들어냈습니다. 한편 어제는요, 3대 지수 모두 플러스를 보이는 가운데 주가가 크게 떨어진 성장주들이 많이 보입니다. 특히 SMCI는 8.96%나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파가야 테크놀로지 마이너스 7.60, 버진 갤럭틱 마이너스 6.67, 니오 마이너스 6.32,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마이너스 5.67, 로비노드 마이너스 5.33, 오픈도어 마이너스 4.86, AMD 마이너스 4.84, SQM 마이너스 4.19, 암홀딩즈 마이너스 3.98, 마지막으로 코인베이스 3.96% 떨어지면서 가장 좋지 않은 추세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중에서도 SMCI가 좀 눈에 띄는데요. 9% 가까이 급락한 이유를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같은 경우는요, 유상증자를 발표하고 나서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인공지능 서버 제조업체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화요일에 약 20억 달러에 달하는 200만 주를 매각한다라고 공시한 이후에 주가가 12% 가까이 급락을 했습니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주가는요, 1월 이후에 3배 이상 상승하면서 주식 매각을 통한 자금 조달이 유리한 옵션이 됐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채를 발행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주식을 발행하는 게 있죠. 자, 근데 지금 현재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10배거죠. 따라서 1년 만에 주가가 10배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부채를 추가적으로 만드는 것보다는 오히려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모으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시죠. 슈퍼 마이크로는 제너러티브 AI 애플리케이션의 필수적인 서버를 신속하게 개발하는 능력, 블록식 서버라 그러죠. 그리고 자체 액체 냉각 기술을 통해 핵심 공급업체로 거듭났다.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설명드린 것처럼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요, 다른 서버 업체에 비해서 두 가지의 장점이 있는데 하나는 블록식이다. 그 얘기는요,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면 그냥 쌓기만 하면 된다. 따라서 쉽게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요, 공냉식이 아니라 액체 냉각을 하는 그런 기술을 독보적으로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굉장히 냉각 효과가 좋은 데이터 센터에 적합한 그런 서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슈퍼마이크로의 시장 가치가 급등하면서 3월 18일 월요일에 S&P 500 지수에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투자자들한테 주식이 공개되는 긍정적인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요, 3거래일 연속 하락하면서 무려 16%나 급락을 했고요. 종가 1000달러 정도 기준으로 약 20억 달러를 모금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하지만 주식의 매각 발행 가격은 공개되지 않았다. 여기까지 제가 여러분들께 기사를 통해서 전달해 드릴 수 있는데요. 그리고 나서 업데이트가 발표됐습니다. 그런데 그 업데이트 소식이 별로 좋지가 않은데요. 가격이 1000달러가 아니라 875달러로 공모가 된다. 이렇게 업데이트가 발표가 됐거든요. 따라서 그 얘기는요, 주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만이 많을 수 있습니다. 바로 며칠 전만 해도 주가가 1100달러 이상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주가보다도 낮은 875달러로 주식을 발행한다. 이 얘기는요, 지금 경영진에서 지금 주가 흐름을 굉장히 좋지 않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좀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추가적인 하락 압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자, 그리고 유상증자의 안 좋은 부분,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요, 한 주당 지분의 감소입니다. 우리가 보통 희석 효과라고 얘기하는 거죠.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극단적인 예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의 가치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다. 그런데 가지고 있는 발행된 주식의 개수가 100개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한 주당 지분은요, 10,000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유상증자를 100주를 더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기업의 가치는 변화가 없이 계속해서 100만 원인데 주식의 개수가 200개로 늘었잖아요. 그렇게 되면 한 주당 가지고 있는 지분은 가치가 5천 원으로 줄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번에 슈퍼마이크로 같은 경우는요,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수가 최대 230만 주입니다. 처음에 200만 주, 그리고 옵션으로 30만 주가 추가되거든요. 자,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주식의 개수를 살펴봤더니 5,630만 주였습니다. 자, 그 얘기는요, 230만 주 나누기 5,630만 주 하면 4.1%가 나오거든요. 따라서 이 얘기는 지금 현재 기존의 주주가 가지고 있었던 주식의 가치가요, 4.1% 감소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굉장히 좋지 않은 소식이고요. 두 번째는요, EPS가 감소한다는 점입니다. 자, 이거는 왜 그러냐면요, EPS라는 것은 earning per share죠. 따라서 한 기업이 만들어내는 순이익을요, 발행 주식의 수로 나누는 겁니다. 따라서 주식의 수가 늘면 늘수록 EPS는 감소할 수밖에 없죠. 따라서 굉장히 좋지 않은 이중의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세 번째는 한 주당 배당 금액도 감소가 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아직 배당이 없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주주 입장에서,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절대 반가운 소식이 아닌 유상증자가 발표가 되면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추가적으로 급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한 가지만 더 좀 보여드리면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프로피터빌리티, 수익성을 지금 보고 계신데요. 가장 위쪽에는 총이익 마진이 16.39%, 과거 5년보다 조금 좋아졌고요. 자, 그리고 넷인컴 마진, 순이익 마진을 보시면요, 7.92%로 과거 5년 평균엔 4.4보다 많이 향상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아래를 보시면요, FCF 마진이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잉여 현금 흐름이라고 부르는 거죠. 프리 캐시플로우 마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지난 1년간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현금 흐름은요, 마이너스였습니다. 이 얘기는요, 지금 현재 들어오는 현금에 비해서 사용하고 있는 현금이 더 많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죠. 자, 순이익은 플러스 8% 가까이 되는데 왜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인가? 이 얘기는요, 카펙스에 투자를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생산시설을 늘리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어떻게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해보면요, 어차피 지금 생산시설을 늘리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는 시점이다. 이 회사는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아까 기사 초반에 나왔던 것처럼 현재 주가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금을 확보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고요. 효과적인 투자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요, 주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기가 불편해지는 좋지 않은 소식이었다. 이렇게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미주온 탑13의 성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우버가 가장 좋았고요. 플러스 1.82%로 마감이 됐습니다. 익스피디아가 플러스 1.76, 엔비디아 플러스 1.07, 마이크로소프트 플러스 0.98, 아마존 플러스 0.87, CRM이 0.31%로 상승 추세를 만들어냈고요. 나머지 종목은 하락했습니다. 팔란티어가 마이너스 0.83, TSMC 마이너스 1.30, 테슬라 마이너스 1.43, 인피니엄 마이너스 1.46, 블록 마이너스 1.90, 비트코인 마이너스 2.31,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마이너스 5.67, 마지막으로 SMCI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9% 가까이 하락하면서 가장 좋지 않은 모멘텀을 만들어냈습니다. 어제는 엔비디아가 개최하고 있는 GPU 테크놀로지 컨퍼런스의 두 번째 날이었습니다. 4일간 진행이 되고요. 따라서 오늘 미존 방송에서도 엔비디아 이야기는 계속돼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젠슨왕이요, 엔비디아가 데이터 센터 지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떤 얘기인지 한번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 젠슨왕은요, 자사가 생산하는 다양한 칩과 소프트웨어 덕분에 엔비디아가 데이터 센터 장비에 대한 전 세계 지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젠슨왕에 따르면요, 구체적인 수치가 나오는데 매년 데이터 센터 장비에 2,500억 달러가 지출될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했거든요. 그리고 엔비디아는 다른 칩 제조업체보다 더 큰 점유율을 차지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엔비디아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채택하고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AI 모델과 기타 소프트웨어를 제공한 다음에 이를 실행하는 데 사용한 컴퓨터 성능 그리고 칩의 양에 따라서 고객에게 요금을 청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젠슨항은 화요일 캘리포니아 산호세에서 열린 투자자 행사에서 쿠다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엔비디아의 소프트웨어 비즈니스는 매우 큰 사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장기적으로 엔비디아에 투자할 때요, 가장 커다란 투자의 논리가 될 수 있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애플이라는 기업을 봤을 때요, 과거에는 하드웨어를 중심으로 매출을 올렸겠죠. 근데 어느덧 이런 일종의 생태계를 구성을 했잖아요. 따라서 한번 들어오면 빠져나갈 수 없는 생태계가 구성되고 추가적으로 하드웨어를 출시하게 되면요, 여기에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추가적인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발판이 마련이 됐었습니다. 비슷한 일을 지금 엔비디아가 하고 싶은 거죠. 따라서 일단 쿠다라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소프트웨어 비즈니스를 구축해 놓고요, 한번 들어오면 빠져나갈 수 없는 이러한 생태계를 구성하는 것이 그들의 큰 그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면요, 지금 현재 반도체 주식 중에 기복을 잘 타지 않는, 따라서 지속적으로 구조적인 성장을 하는 기업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브로드컴입니다. 브로드컴의 주가 차트를 보시면요, 다른 반도체 기업보다는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기복이 없는, 따라서 순환 주식이 원래 반도체잖아요. 근데 순환 주식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꾸준하게 차트가 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한 가지는 뭐냐면 일단 배당주라는 겁니다. 배당을 2% 가까이 지급하는 굉장히 고배당이 가능한 반도체 주식 중에 하나가 브로드컴이고요.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부분은요, 역시 소프트웨어에서 들어오는 매출이 전체 매출의 50%를 차지한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매출이 올라간다는 얘기는요, 구독 모델이라는 거죠. 그 얘기는요, 지속적으로 고정된 수입이 보장돼 있다. 따라서 기복을 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없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지금 엔비디아 마찬가지로 하드웨어에서 들어오는 매출이 이 비중이 너무나 높은데요, 가면 갈수록 소프트웨어 쪽에 비중이 올라가면서 결국은 안정적인 이런 주식으로 탈바꿈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언젠가는 배당도 많이 올릴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주주 입장에서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이 회사는 월요일에 AI 시스템 배포의 폭발적인 증가에 중심이 된 강력한 호퍼칩 라인의 후속 제품을 공개했습니다.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새로운 블랙웰 칩인데요, 모델 훈련과 실행이라는 두 가지 주요 AI 작업을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됐다. 약 2080억 개의 트랜지스터가 들어갔다. 실제로 크기를 보시면요, 이 정도 크기에 불과합니다. 물론 이만한 반도체는요, 전 세계에서 규모로 따지면 가장 커다란 사이즈라고 하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작은 면적의 트랜지스터가 2080억 개가 들어간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죠. 따라서 블랙웰 칩 GPU는요, 호퍼보다 4배의 AI 훈련 성능을 갖추고 있고요, 추론 성능은요, 무려 30배나 뛰어나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어제 행사에서 최고 재무 책임자 콜레스 크레스는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새로운 칩과 그 기반이 되는 시스템이 올해 말에 출시 예정이다라고 얘기했고요. 현재 세대의 제품보다 수요 급등에 더 잘 대비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공급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자,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요, 일단 현재 세대의 제품이라는 것은 H100를 얘기하는 거죠. 호퍼를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호퍼보다 수요 급등에 더 잘 대비하고 있다. 이 얘기는요, 더 원활한 공급을 할 수 있다. 그 얘기는 매출이 훨씬 더 좋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여전히 공급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는 아직도 없어서 못 판다. 따라서 가격은 높을 것이다. 이렇게 이중으로 좋은 소식을 돌려서 우리한테 전달해 줬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엔비디아는요, 올해 말부터 새로운 칩, 즉 GPU 블랙웰 칩이 출시가 되고요. 그리고 블랙웰 칩은요, 수요 급등에 더 잘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원활하게 공급이 가능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어서 못 팔 것이다. 가격은 굉장히 높을 것이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리면요, 앞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요, 향후 데이터 센터 장비에 매년 $2,500 정도의 지출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젠슨항이 얘기했잖아요.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가정을 한번 해보죠. 엔비디아가 이 시장의 60%만 지출을 확보해도요, 연 매출이 $1,500억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얘기는요, 지금 현재 과거 1년 동안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 매출이요, $480억 불과했거든요. 따라서 다가오는 미래에는요, 지금 현재 수준에서도 3배 이상 성장이 가능하다. 그 얘기는 엔비디아가 60%만 가져가도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계속해서 데이터 센터의 성장은 가속화될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전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도 엔비디아 관련된 뉴스인데요. 내용이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역사적인 통계가 등장을 하거든요. 제목을 보시면요, 역사가 알려주는 엔비디아가 계속 상승할 확률입니다.
자, 과연 엔비디아는 앞으로 올라갈 확률이 어떻게 되는지 직접 역사적인 통계를 한번 살펴보시죠. 자, 일단 엔비디아를 소유하고 계신 투자자라면 축하드립니다. 미준 패밀리 분들 중에서도 엔비디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죠. 자, 물론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은 이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다. 따라서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수 있을지, 이제는 떨어질지, 이건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과거에 비슷한 폭등 추세를 보였던 주식들에 대한 데이터를 살펴보면요, 어느 정도 미래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년 전 엔비디아의 주가는 37달러였으나 현재는 891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S&P 500 지수는 그동안 83% 상승했는데요. 그거에 비교해서 2000%가 넘어가는 엄청난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자, 오타가 없다. 따라서 이게 200%가 아니라 2000% 올라갔다. 즉 5년 동안 21배 올라간 종목이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고공행진이 지속되는 종목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고요. 12개월 주가 흐름을 기준으로 선별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지금 한 해 동안 200% 이상 올라간 게 엔비디아잖아요. 근데 과거에도 이렇게 1년 동안, 즉 12개월 동안 200% 이상 급등한 종목을 쫙 찾아서요, 그 다음 해에는 어떠한 결과를 냈는지 이걸 한번 비교해보자, 이런 취지의 기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데이터가 여기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이러한 결과는 2년 차까지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하는 투자자들한테는 놀라움과 실망감을 안겨줄 것이다. 따라서 별로 좋지 않은 결과가 발표되는 거죠. 이 분석에 따르면 뛰어난 주식이 상승 모멘텀을 이어간다는 증거는 거의 없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다행인 부분은요, 2년 차에 하락할 가능성도 높지 않다. 그 얘기는 양방향으로 거의 동일하게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차트를 한번 살펴보시죠. 일단 전체적으로요, 49개의 종목이 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과거 지금 20년을 살펴봤다 그랬죠. 20년 동안 1년 동안, 즉 12개월 동안 주가가 200% 이상 급등한 종목이요, 무려 49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49개를요 두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카테고리는요, 그냥 200% 올라간 게 아니라 아예 400% 이상 올라가는 엄청난 스텔라 스톡이다, 이렇게 명명을 한 거고요. 그 밑에는 이제 200%에서 399% 정도 올라간 종목입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스텔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랑 비교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밑에 있는 것은 엔비디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일단 49개 전체적으로 봤을 때 2년 차에 주가가 올라간 종목은요 24개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49%의 확률을 가지고 주가가 올라간 거고요. 떨어진 종목이 51%였다. 반 정도는 올라가고 반 정도는 떨어졌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스텔라입니다. 즉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의 카테고리인데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처럼 1년 만에 주가가 400% 이상 올라간 종목은요 12종목 중에 그 다음 해에 주가가 떨어진 종목은 7종목이나 되고요. 올라간 종목은 5종목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향후 1년 동안 주가가 추가적으로 올라갈 확률은 역사적인 통계를 봤을 때 42%에 불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반면 200%에서 399% 올라간 종목은요 37개 중에 무려 19종목이, 즉 51%가 추가적으로 상승을 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절대적인 수치도 고무적이지 않았지만 S&P 500과 비교한 상대적인 성과는 더욱 실망스러웠다고 합니다. 즉 49개의 더블 배거 플러스 종목 중에요 21개 종목, 즉 43%만이 1년 동안 S&P보다 높은 성과를 냈고요. 나머지 57%는 오히려 S&P 500보다 성과가 낮았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2년 차이는 그렇게 성과가 좋지 않았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요, 그래도 49개 종목 중에 43%는요 2년 차에도 S&P 500을 이기는 수익률을 기록했잖아요. 따라서 이러한 종목들은 어떠한 특징이 있었는지 이걸 살펴보면 되겠죠. 자, 200% 이상의 주가 상승을 도모했다고 해서 다음 해에 주식이 뚜렷한 이점이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됐다. 하지만 2년 차의 성공을 예측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수익의 성장입니다. 2년 차에도 S&P 500을 상회한 주식 중에 수익 성장과 높은 수익률 사이에는 강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혔다고 합니다. 초과 수익률을 기록한 21개 종목 중에요 80%는 2년차 수익률이 플러스를 기록했고요. 자, 그리고 이 밑에 굉장히 중요한 표가 나오는데요. 이 그룹의 평균 EPS 성장률은 무려 89.6%였습니다.
다른 모든 고수익 종목 26.6%에 비해서 훨씬 높았고요. 이 주식 집단은 2년 차에 73.5%의 수익률을 기록한 반면 다른 모든 종목의 평균 수익률은 12.5% 오히려 마이너스를 보였습니다. 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표가 나와 있는데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요. 아까 2년 차에도 S&P 500을 이긴 종목들이 있다 그랬죠. 그게 17개가 여기 나와 있는데요. 이 17종목의 평균적인 EPS 성장률이 무려 89.56%나 됐다는 겁니다. 따라서 엄청난 성장률을 보였기 때문에 2년 차에도 S&P 500을 이길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평균적인 주가의 상승률이 무려 73.5%를 기록했습니다. 2년 차에도 신나게 달렸다는 거죠. 따라서 1년 차에는 200% 이상 올라갔고요. 2년 차에도 73% 추가적인 상승을 도모했다. 그리고 그 뒤에는요. 무려 90%에 달하는 EPS의 성장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반면 조금 무서운 뉴스는요. 32개나 되는 종목은요. 그 평균적인 EPS의 성장이 26.6%였습니다. 따라서 1년에 어닝 성장률이 26%면 뭐 나쁘지 않죠? 괜찮은 성장률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12.4%나 빠졌다. 따라서 이렇게 그냥 평범한 성장률을 가지고는 절대 2년 차에도 성공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한 거죠. 자, 이 데이터에 따르면요. 한 해 첫 번째 해의 엄청난 시장 강세가 다음 해의 주가 상승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예상보다 더 높은 순이익 성장을 확인하면요. 주가 성과는 일치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2년 차에도 어닝의 성장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시 엔비디아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과 2025년 예상 EPS는요. 지금 현재 12.14달러 그리고 24달러가 컨센서스로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그 얘기는 2024년에서 2025년까지 무려 2배 정도 EPS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이러한 전망이 제시가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요. 과거의 통계에 따르면 이러한 수익 성장률 때문에 엔비디아는요. 계속해서 매수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는 거죠. 과거에도 EPS의 성장률이 89%가 넘어가면 주가가 추가적으로 올라갔기 때문이죠. 따라서 역사적인 통계에 따르면요. 그렇다가 답입니다. 하지만 이 시장이요. 엔비디아의 GPU 칩에 대해서 너무나 과대 포장이 돼 있어서 지금 열기가 너무나 뜨겁잖아요. 따라서 올해 EPS 성장률을 100%로 이미 책정했을 수 있다. 그 얘기는요. 주가에 이미 반영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따라서 중요한 거는요. 1년 만에 급등한 주식에 필요한 것은요. 가장 낙관적인 예상치를 뛰어넘는 수익 혹은 성장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의 다른 종목과 함께 실적이 저조한 종목에 속할 수 있다. 자, 따라서 지금 현재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요. 200% 이상 1년간 올라갔죠. 그리고 이제 향후 1년 동안도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냐?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문인데요. 그 대답은 단 하나입니다. 지금 예상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상치가 있는데 이러한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는 또 다른 성장을 보여줘야만 주가의 상승이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EPS 컨센서스고요. 2025년 1월이니까 이제 올해죠. 2024년 1년 동안 EPS는 24.75가 찍혀져 있죠. 자,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29.88이 찍혀져 있는데요. 이거를 훨씬 더 초과하는 훌륭한 성적을 제출해야만 추가적으로 주가가 계속 달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AI 쪽에서 엔비디아와 쌍벽을 이루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관련된 추가적인 업데이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요, 인재에도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딥마인드의 공동 설립자 술레이만을 전격 영입한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됐는데요. 딥마인드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알파고를 만든 기업입니다. 자, 따라서 굉장히 훌륭한 인재가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에 입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새로 신설된 소비자 AI 유닛의 책임자로 딥마인드의 공동 창립자 무스타파 술레이만을 임명하고요. 그의 인플렉션 AI 스타트업 기업들까지도 고용하면서 구글과의 경쟁에서 선두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영입된 술레이만은요, 이 새로운 비즈니스 유닛의 CEO가 될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화요일날 발표하기를 코파일럿 챗봇, 그리고 이 기술을 사용하는 새로운 빙 브라우저, 그리고 소비자 AI 관련 노력을 한 지붕 아래 모을 것이다. 따라서 술레이만이 CEO가 되고요. 이 아래에서 모든 인공지능의 노력을 합치겠다. 하나의 부서로 정립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새로운 인재를 영입함으로써 마이크로소프트는 다시 한번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CEO 사티아 나델라가 블로그 게시물에서 이야기를 했고요. 이러한 움직임은요,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의 제휴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의 미스트랄 AI를 비롯한 다른 AI 스타트업과 파트너십을 맺은 이후에 나온 것이다.
따라서 마이크로소프트가요, 멈출 기세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오픈 AI와의 제휴 때문에 지금 규제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프랑스의 미스트랄 AI와 파트너십을 결성했고요. 이번에는 아예 딥마인드의 공동 설립자 술레이만을 전격적으로 영입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술레이만만 영입한 것이 아닙니다. 인플렉션 AI를 공동 설립한 카렌 시모니안이라는 전문가가 있는데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이사회 멤버 리드 호드만까지, 따라서 굉장히 많은 인재가 이번에 과학자로 합류할 예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인플렉션 AI는요, 지난 6월 달에 40억 달러의 가치로 평가를 받았고요. 현금 그리고 클라우드 크레딧을 통해서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엔비디아로부터 무려 13억 달러를 유치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전망이 좋았던 AI 스타트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제너러티브 AI 경쟁에서 가장 주목받는 이름 중 하나로 떠오른 바가 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두 명의 공동 설립자를 한꺼번에 다 영입을 한 거죠. 따라서 마이크로소프트가 굉장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챗봇 파이를 개발한 이 스타트업은요, 션 화이트라는 사람이 새로운 CEO로 임명이 될 것으로 나와 있고요. 소비자 시장에 집중하는 대신 상업 고객에게 모델을 제공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부분은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 것 같죠. 왜냐하면 인플렉션의 공동 설립자 2명을 다 모셔오면서 이번에 새롭게 만든 부서 이름이 소비자 AI 부서잖아요. 자,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인플렉션은요, 소비자 시장에 집중하는 대신 상업 고객에게 모델을 제공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한다. 이렇게 발표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소비자 시장 쪽에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입지가 굉장히 좀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요, 지금까지 대부분의 AI는요, 모두 다 상업용으로 발전이 되고 있었습니다. 뭐 팔란티어도 그랬고요,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였죠. 근데 드디어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태계를 이용을 해서 소비자 시장에 뛰어든다. 그리고 엄청난 인재를 영입을 했다. 긍정적인 소식으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방송 앞부분에서 브로드컴이라는 반도체 기업 얘기를 잠깐 꺼냈습니다. 브로드컴은요, 전체 매출 중에 소프트웨어가 기여하는 부분이 50%나 되기 때문에 다른 반도체 기업에 비해서 사이클을 잘 타지 않는다. 따라서 주가 흐름이 비교적 양호하다. 좀 안정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이번에는 그 반대편에 있는 기업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번에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는 이 D램 가격에 따라서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합니다. 따라서 1년간은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요. 또 다른 1년간은 떨어지고 뭐 이러한 모습이 보이거든요. 따라서 1년이나 2년 주기로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는 이러한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기사의 제목에 따르면요, 올 하반기에 D램 가격 상승이 가속화되면서 빛을 발할 것이다. 이렇게 베어드가 얘기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죠. 베어드 에퀴티 리서치에 따르면요, 2024년 동적 랜덤 액세스 메모리, 우리가 줄여서 D램이라고 부르는 거죠. 전 세계 1등은 삼성전자입니다. 자, 이 메모리의 가격이요, 올해 35%에서 40%까지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예상을 안겨주고 있고요. 따라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또 한 번 견고한 한 해를 보낼 것이다. 이번에는 올라가는 한 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베어드 애널리스트 트리스탄 게라 그리고 타일러 본바에 따르면요, D램 가격이 작년에는 50%나 하락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2023년에는 가격이 쭉 떨어졌고요. 이제는 올라가는 일만 남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2024년 1월에 상당한 공급 부족이 발생한 이후에 2024년 6월이 되면요, D램 공급 부족이 바닥을 찍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가 가장 가격이 올라가겠죠. 자, 하지만 2024년 4분기가 되면요, 고객 재고가 올해 정점에 달하면서 점차 수급 균형 혹은 약간의 공급 과잉으로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 말이 되면요, 드디어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가능한 거죠. 자,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는요, 6개월 정도 선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말까지 기다리면 안 될 것 같고요. 아마도 올 여름쯤 되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다시 우리가 좀 정리할 시기가 찾아오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베어드는요, 마이크론의 목표 주가를 78달러에서 115달러로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주식에 대한 중립 의견을 유지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115달러면 지금 현재 94달러거든요. 따라서 한 20% 이상 급등 추세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다.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하죠. 자, 한 가지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은요, 인공지능 애플리케이션을 발전시키는 데 사용되는 고대역폭 메모리, 우리가 보통 HBM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 HBM이 마이크론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매출 중에 상당한 부분이 HBM에서 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데요.
베어드는 2024년 말까지 마이크론이 엔비디아의 총 HBM 조달량 중에 높은 비율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지금 현재 인공지능이라는 테크놀로지는요, 순환되는 게 아니라 구조적인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원래 전통적으로 마이크론의 주가는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면서 사이클을 탑니다. 하지만 여기에 만약에 이 HBM에 굉장히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하게 되면요, 마이크론의 이 순환적인 모습이 조금은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마이크론의 HBM 성능은요, 현재 전 세계 1등 SK 하이닉스에 비해서 특히 강력한 발열 이점이 있다. 따라서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참고로 마이크론은요, 3월 19일 수요일, 오늘이죠. 장 마감 이후에 2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시장의 예상치, 즉 컨센서스는요, 53억 5,500만 달러의 매출, 그리고 주당 순이익은 마이너스 0.24달러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는 결과가 이거보다 훨씬 더 좋은 수치가 발표되고요. 또 한 가지, 이 HBM으로 인해서 혹시 가이던스가 굉장히 높은 폭으로 상향 조정되면요, 주가가 굉장히 좋은 추세를 보여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기사에는 비트코인 관련주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등장하고요. JP 모건이라는 미국의 대표적인 전통적인 금융 기업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이번 기사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사상 최고치에서 하락함에 따라서 이 회사의 핵심 전략이자 비트코인 가격을 지지하는 데 도움이 되어왔던 전략대로 비트코인을 추가로 매입했습니다. 그러나 JP 모건의 스타 마르코 콜라노비치에 따르면요, 이러한 레버리지 매수가 비트코인의 큰 하락세를 악화시킬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면서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JP 모건의 수석 시장 전략가이자 글로벌 리서치 공동 책임자인 콜라노비치는요, 월요일날 메모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2월 26일부터 3월 10일 사이에 전환사채 판매를 통해서 8억 달러 이상의 비트코인을 인수했다는 최근 발표는요, 이 회사가 비트코인 레버리지 플레이로 변신하는 것처럼 보여지면서 비트코인 랠리 증폭에 한몫을 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제 더 이상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요, 일반적인 회사가 아니다. 그냥 비트코인의 레버리지를 구사해주는 이러한 투자의 하나의 방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이러한 부채를 통한 비트코인 매입은 향후 잠재적 침체기에 심각한 디레버리징 위험을 높임으로써 현재의 암호화폐 랠리에 버블을 더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이 문장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요, JP 모건의 콜라노비치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의 전망을 굉장히 안 좋게 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향후에 잠재적으로 침체기가 찾아올 것이다. 이러한 가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한 현재 암호화폐 랠리에는 버블이 있다. 이렇게 두 가지의 가정을 하고 있는 전문가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요, 지난주에 약 8억 2,200만 달러에 가까운 12,000개의 비트코인을 매수했고요. 이번 주에는 9,245개의 비트코인을 추가적으로 샀습니다. 그때 소모한 금액은 6억 2,300만 달러에 달하고요. 두 번 모두 전환사채 판매 수익금을 사용했다. 따라서 빚을 내서 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3월 18일에 6억 4천만 달러, 그리고 3월 8일에 8억 달러의 전환사채 판매로 이 금액을 조달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환사채라는 것은요, 나중에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주식으로 바꿔주는 그런 부채를 얘기합니다. 따라서 나중에는 희석 효과도 나올 수 있는 좋지 않은 소식이긴 하죠.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요, 비트코인의 열망 때문에 계속해서 이러한 전략이 통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최근에 비트코인 매입은요, 10억 달러 이상의 비트코인을 매입했던 4분기의 속도보다 오히려 더 빨라진 겁니다. 따라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요, 작년에도 굉장히 많은 비트코인을 매입했는데 최근 들어서 점점 더 빠르게, 점점 더 많은 금액의 비트코인을 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현재 총 21만 4,246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 화요일날 업데이트를 해줬고요. 원래 엔터프라이즈 비즈니스 소프트웨어로 시작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요, 2020년부터 비트코인을 매입하면서 대차 대조표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로 투자자들 사이에 비트코인 가격의 대리인으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올해 2월에는요, 비트코인 개발 회사로 브랜드를 변경하면서 비트코인에 집중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콜라노비치는요, 모멘텀 트레이더들이 2월부터 금과 비트코인 선물을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이제 앞으로 몇 달 동안 암호화폐 시장 침체가 현실화되면, 따라서 지금 콜라노비치가 보기에는 몇 달 동안 계속해서 암호화폐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금 역시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콜라노비치는요, 모멘텀 트레이더들이 이러한 선물 충동의 배후에 있는 만큼 모멘텀 신호의 극단을 고려할 때 현재 금과 비트코인 모두 평균 복귀 위험이 높아 보인다. 원래 이제 지나치게 올라가거나 떨어지면요, 평균으로 항상 복귀한다, 이런 이론이 있는데 이러한 이론이 발동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주가는 올해 들어서 122% 상승한 반면 비트코인은 52% 상승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고요. 자, 오늘은 이렇게 비트코인의 전망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제가 보기에도 비트코인은요, 뭐 아니면 도가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몇 배 이상 끊임없이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요. 아니면 완전히 반토막 이상으로 없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하지만 제가 볼 때는요, 이 하방 압력은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을 생각해 볼 때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면요, 이 세상에서 비트코인이 없어지면 어쩌지? 아니면 완전히 인정을 못 받으면 어쩌지? 이 부분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잖아요. 자, 그런데 최근 들어서 ETF, 현물 ETF가 승인이 됐죠. 이 얘기는요, 세상에서 비트코인을 점점 더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하죠. 따라서 아주 예전에 비하면 지금 비트코인은요, 완전히 세상에서 없어질 가능성, 아니면 세상에서 왕따 당할 가능성은 훨씬 더 줄어들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전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3월 20일 오늘의 빅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미국 증시에는 여러 가지 뉴스가 보도될 것 같습니다. 과연 엔비디아의 GTC에는 어떤 업데이트가 발표될런지, 그리고 연준의 점도표는 어떤 변화를 보일 건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이크론 스트래티지의 어닝 결과는 어떨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내일 방송에서 이러한 궁금증을 함께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